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 이슈강원 정우성입니다.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들의 역사적인 투쟁과 성취를 기념하기 위한 날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전 세계 곳곳에서 더 나은 노동 조건과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외치는 시위가 열리곤 하죠. 끊임없이 노동 인권을 외치는 이유, 바로 아직도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이슈 강원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진정한 노동, 인권의 실현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한광수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광수입니다. 네, 그리고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사무국장이자 노무법인 오늘의 조용훈 노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용훈 노무사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시청자분들에게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노동법 연구를 이어오셨는지 또 어떤 연구를 해오셨는지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대학에서 상법과 노동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 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사건에 대한 판정과 화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재학술지 등의 노동법과 사회법 등에 대한 약 30여 편 정도의 연구 논문을 게재하였고요. 2014년과 2021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정하는 학술 연구교수로 선정되어 연구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노동법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학 시절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하면서 농촌 봉사활동이나 제조업체 등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알게 되었고요. 그분들이 노동법에 대해서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지식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면서 노동법을 공부해서 이 노동 현장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노동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대학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해오신 거군요. 노무사님도 소개와 함께 이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이 어떤 단체인지 또 대표적인 활동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줄여서 노노모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노노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에 진심인 노무사들의 모임입니다. 네. 저희 노노모의 회칙에 보면은 사용자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다는 자격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변을 포함해서 어떤 자격사 단체에도 이렇게 그 경제 활동의 어떤 일부를 포기하는 이런 배타적인 조항이 있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문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국에 210명 정도의 회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노무사 수가 6,00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 3% 정도의 노무사가 저희 모임 회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2년에 저희 모임에서 어떤 노무사들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책의 제목이 원래 그 가제가 3% 노무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저희 모임의 회원이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또 그런 결심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얘기하는 제목이었었고요. 네. 노노모는 2002년 설립 이후에 2007년에 육화 이랜드 투쟁이라든가 2009년에 철도 파업 같은 그런 크고 작은 노동 투쟁 현장에 늘 함께 했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어떤 그 힘을 쏟았던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의 법률 스텝으로 저희 회원들 다수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작년에 있었던 화성 중대재해 참사 당시에도 공동대책위원회에 저희 모임이 들어갔었고 또 피해자들과 사망자들의 집단 산재 신청을 대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용자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3%의 노무사들의 모임. 네, 이 맞습니다. 말이 인상적이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시고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노동,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 살펴보고요. 진정한 노동의 가치와 인권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하고 또 노동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한 교수님 먼저 그러면 근로자의 날의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에 대한 국제적 기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과
하루 평균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실현과 노동 조건 향상을 주장하며 거리 파업 집회를 연 헤이마켓 사건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네. 이후 1889년 프랑스 파리에 세계 노동자 대표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여기에서 헤이마켓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동 정신을 기리고자 5월 1일을 국제적 기념일로 지정하였고요. 네. 현재까지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일제식민 시기인 1923년부터 조선노동총연맹의 주도하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민주주의 계열의 대한노총과 사회주의 계열의 전평이 별도로 노동절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48년 대한노총 창립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기념하게 됩니다. 이후 1963년 4월 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세계적인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과 남북한의 분단 상황 하에서 노동이라는 그 용어가 주는 그러한 부정적 의미라는 어떤 국민적인 그런 여론에 비추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랬군요. 이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요. 네. 1989년부터는 민주노조 진영에서 3월 10일이 아닌 5월 1일에 세계 노동절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국제적 기념일인 5월 1일로 날짜를 변경한 이래 5월 2일을 근로자의 날로 매년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이래 3월 10일을 기념하다가 94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5월 근로자의 날로 메이데이 5월 1일로 지금까지 제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 근로자의 날로 기념행사를 하고 기념하고 있군요. 노무사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다른 휴일과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은 다른 휴일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로 이미 특정이 되었고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라고 네.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네.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께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원래는 근로기준법 12조에서 근로기준법의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12조의 적용 대상이다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뭐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 같은 이런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들이 적용받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날이 그 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뭐 특징입니다. 공무원분들은 오늘도 일을 하셨나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로자와 노동자라는 용어에 있어서 이 둘을 동일선상에서 보시는지, 또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노무사님 의견이 궁금하고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의견은 또 있을까요? 근로라는 말하고 노동이라는 말은 일단은 한자 뜻이 조금 다르죠. 다르죠. 예, 근로라는 말은 근면할 근자, 뭐 부지런할 근자를 쓰고 일할 노자를 쓰고 있고요. 네. 노동이라는 말은 일할 노자, 그다음에 뭐 움직일 동자를 쓰고 있어서 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근로라는 말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노동이라는 더 좋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근로라는 말을 쓰지 말고 노동이라는 말을 쓰자라는 뭐 의견들이 있고 뭐 저도 그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라는 말을 법률 용어로 채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라는 말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쓰는 경우들이 네.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같은 이런 법들에서 노동이라는 말을 아예 안 쓰는 건 또 아니거든요.
뭐 근로기준법에도 노동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말을 할 때도 노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혼선이 좀 있는 편이라서 네. 기왕이면은 노동이란 말로 대체가 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노동자란 용어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네네. 한 교수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노동절로 바꾸고 전 국민이 뭐 휴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예. 근로자의 날은 유지하되 공무원도 포함하자는 방안 등 이런 세 건이 또 국회에 지금 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예, 알고 예. 있는데 노동절, 예. 근로자의 날 지금은 두 가지 다 혼용해서 쓰는 예, 예. 상황이잖아요. 예. 네. 자, 오늘날 우리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혹자는 노동을 사람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노동이란 단어를 접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남북한이 이제 대립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노동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0년대 세계적인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미소 진영 논리에 의거해가지고요. 노동이 사회주의의 전유물처럼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러한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2023년에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와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2가지 직업별로 노동자 인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노동자라고 인지한 비율은 건설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대기업 생산직, 중소기업 사무직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응답자 가운데 45%가 근로자라는 말보다 노동자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이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노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노동은 직업의 실현 과정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용 교과서에 노동자와 파업에 대한 내용은 물론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가 있다라는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영국 역시 2002년부터 노동교육을 초등학교에서는 선택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의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은 교과서보다 현장 중심의 노동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일터를 경험하고 눈높이에 맞춰 진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노동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에 비해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시간은 전체 10만 시간 중 약 5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 즉 노동은 헌법 32조의 국민의 근로권에서 도출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헌법 33조의 근로3권 보장 규정에 의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노동의 가치는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지식노동이나 육체노동, 감정노동 등 노동의 종류에 따라 평가절하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노동은 그 자체로 그야말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인식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네요. 예. 네. 그러면 노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이라는 말이 이념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면도 있고 네. 또 노동하면은 어떤 힘든 일을 하는 사람, 노동자 하면은 그다음에 노동하면 육체노동 이렇게 떠올리는 경향들이 과거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뭐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은 뭐 제빵사라든가 미용사에게는 뭐 파티시에라든가 헤어 디자이너 같은 이런 외래어를 사용해 갖고 좀 노동자보다는 뭐 자유로운 전문가 뭐 이렇게 이제 보려는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반발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노동자를 붙여갖고 말하는 또 그런 언어 사용이 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글 쓰는 사람들, 뭐 칼럼니스트 같은 분들이 기고 노동자라고 자기를 소개한다거나 뭐 그랬던 적이 있었었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그 자신의 직업이나 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노동자라고 말하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경비원 분들의 경우에 경비 노동자라고 소개한다거나 뭐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요양보호사분들 같은 경우에 돌봄 노동자라고 말한다거나 이런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거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좀 편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고로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스님들은 목탁 노동자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를 듣고 되게 재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이제는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작년 가을에 그 뉴진스 그 아이돌 뉴진스 있잖아요.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의 한이라는 멤버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직장 내 괴롭힘법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돌 그 팬들이 아이돌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자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좀 재밌고 신선한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노동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들 인식이 완화되고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만큼 또 인식 개선을 위한 그런 그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같은 네. 현장에서의 교육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네. 그런 뭐 효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나 그 전 세대보다는 현재 젊은 세대 어린 친구들 사이에선 노동이란 또 노동자에 대한 그 표현이 훨씬 더 가깝게 그리고 이질적이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무사님 보니까 다소 독특한 활동하고 계시네요. 미디어 바이 노동 칼럼을 연재하고 계신데 네. 저도 한 서너 편 정도 읽었는데 네. 이 드라마나 영화로 노동 사례를 살펴본다면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시죠. 작년 말에 썼었던 그 영화 한국이 싫어서라는 작품에 대한 리뷰를 쓴 적이 네. 있는데 그 작품에서 아마 그 작품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 2015년에 원작 소설이 나온 작품이고요. 그렇죠. 장강명 작가님이 쓰신 네.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이고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한국을 떠나고 싶은 젊은 분이 그 직장에서 이제 그 어떤 공개 입찰을 했고 공개 입찰을 했는데 그 탈락한 업체의 점수를 조작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마 원작 소설이 나왔을 때는 그런 에피소드가 그냥 뭐 흔한 그 한국적 부조리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었을 텐데 한국이 싫고 또 한국에 어떤 불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을 떠나지 않고 남아서 한국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직장 내 괴롭힘법이 생겼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네. 뭐 그런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노동에 대한 관점을 담는 리뷰를 더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3주에 한 번씩 쓴다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렇다면 미디어 속 이야기 넘어 실제 우리 사회에서의 얘기가 좀 궁금한데요. 두 분께서 꼭 다시 짚어보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먼저 노무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가 된 사례이기도 한데요. 네. 저희 노노모 회원인 이종란 노무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종란 노무사님과 그분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여러 뭐 활동가,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했었던 그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인정투쟁을 꼽고 싶습니다. 네. 이 활동은 2007년에 그 고 황유미님의 아버지인 황상기님의 제보로 이런 활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당시만 해도 이제 반도체 공장 하면은 그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만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황유미님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직업성 암에 걸리신 분들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황유미님은 2005년에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시고 2007년 3월 6일에 사망하셨는데요. 그때 나이가 23살이셨습니다. 네. 아마 지금 살아계셨다면은 40대 초반 뭐 이런 나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사측에서는 황상기 아버님한테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제안하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했었지만 황상기 아버님은 단번에 거절하시고 산재 신청을 하셨었죠. 이런 그 황상기 아버님과 또 그분을 도와서 이런 활동을 했던 이종란 노무사님의 사례가 2014년에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로도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황유미님의 산재 신청권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시에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법원에 올라가서 산재로 인정이 되었었고요. 당시만 해도 이런 그 첨단 그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직업성 암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었지만 네. 이후에
그 많은 제보가 이어졌고 여러 차례의 집단 산재 신청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종란 노무사님과 황상기 아버님을 중심으로 한 단체 반올림이라는 단체인데요. 네네 그렇죠. 이 반올림에서 정부나 아니면은 뭐 삼성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여러 투쟁을 벌이고 해서 2017년에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 판결은 그 첨단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직업병이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연구 결과로서는 그 질병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쉽게 인과관계를 부정해서 안 된다. 뭐 이런 판결이 나왔었고요. 그 판결 이후에 좀 그 첨단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재에 대해서 산재를 인정받는 문턱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2018년에는 삼성에서 중재협약을 통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이런 활동을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이제 그냥 어떤 첨단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최첨단 기기다. 뭐 그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주목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많은 노동자들의 피해와 희생이 은폐되었었다. 네. 이런 점에서 그런 은폐된 피해가 부각되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무사님은 첨단 산업의 유해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을 들어주셨고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건을 들어주실까요? 저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번째 사건인 화성 아리셀 1차 전지 화재 사고가 인상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성 아리셀 사고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에 위치한 아리셀이라는 배터리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외국인 18명과 내국인 5명이 사망한 그야말로 대형 사고입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조사 결과 이전에도 화재 사고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대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는커녕 이를 숨기기 위해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한 안전점검 및 비상대피로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사고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요. 사업주와 경영 담당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도급이라든가 용역, 그다음에 위탁을 행한 경우에 도급이나 용역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요.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원청업체라든가 또는 사용업체의 경우라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리셀 사고에서는 원청업체인 아리셀 대표와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가지고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는 물론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용사업체나 원청업체 대표자 등에게 이러한 처벌을 강제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중대재해 발생을 방지할 강력한 유인으로서 작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화성 아리셀 사건에 대한 처벌이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리셀 화재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예를 들어주셨는데 예.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하게 된 것은요. 18년 12월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압사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또한 2020년 4월에는 이천 물류창고에서 건설 현장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매스컴에 보도도 되고 그 실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4.16 세월호 사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이 파면되는 이러한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이 사회 문제로 부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론이 발생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는 물론 공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필요성에 의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네.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해의 종류를 중대산업재해는 물론
공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중교통시설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중대 시민재해까지도 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한 처벌의 범위를 산업재해의 경우 원청 사업자는 물론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급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원청 업체나 사용 사업주에게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은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금전적인 손해, 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을 해갔고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5배까지 가중처벌하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배경과 또 처벌 규정에 대해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노무사님 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사점이 있는 의미 있는 사례, 또 직접 맡으셨던 사례 중에서 뭐 소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작년에 저희 노노모에 노동자성 연구 분과라는 분과가 있는데요. 네. 이 분과에서 무늬만 프리랜서 콜센터 교육생에 대한 집단 공동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콜센터 교육생의 경우에는 2000년에 나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서 근로자성, 노동자성이 부정되어 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교육과 노동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활동을 했을 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배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본채용이 거절되었을 때도 부당액으로 다투기가 어려웠었던 면이 있었는데요. 작년 7월 달에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으로 이분들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시정지시를 내리고 최저임금 미달한 분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려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비슷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참고로 지난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뭐 이런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굳이 말하면 제가 했던 사건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가장 최근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택시기사님이셨는데요. 고령자셨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사용을 못 하셔서 네. 택시 호출 앱을 사용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택시를 이용할 때는 호출 앱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이제 일일 기준금을 맞추기가 어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또 택시 노동자들의 특성이 보면은 장시간 운전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도 쓰러지시기 전에 12주 동안 평균 일주 업무 시간이 52시간이 넘는 과로를 하셨는데요. 네. 이분의 산재를 인정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부당 대우나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루트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단체가 되었는데 직장갑질 119라는 단체에 상담을 의뢰하시면은 거기서 활동하는 노무사라든가 변호사님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외에 임금체불이나 해고나 산재 같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노동복지센터, 노동인권센터 아니면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같은 이런 명칭의 센터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 노노모의 회원인 박혜영 노무사님이라는 분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네. 강릉 노동인권센터라는 곳이 있거든요. 강릉에 있군요. 네네. 여기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름은 특수형태 노동자다 아니면은 프리랜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한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일을 했다라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활동을 저희 모임의 노노모의 노동자성 연구 분과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임의 노동자성 연구 분과에 문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분들의 활동을 권리찾기 유니온이라는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단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교수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예. 네. 이곳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또 노동 분쟁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2022년 10월부터니까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 즉 3자 대표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판정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 기능의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나 노동조합법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하게 되면요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나 사용자 측에서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하게 되고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을 하게 되면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게 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네. 제가 노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과거에 비해 노동법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아직도 중소기업 등은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네. 노동법이 직장 생활에 많이 적용되는 데 비해서 현장의 체감도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노동법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다면 이렇게 노동위원회까지 오지 않고요. 사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사건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명확하게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판정으로 명확하게 법리적 해결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관계 질서의 회복이라는 점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의 판단을 하게 되면 원직 복직을 통해 다시 사업장에 가서 근무하는 것인데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이 쌓인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판정 기능도 중요하지만 노동사건에 대해 화해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노사 간에 조금씩 주장을 양보한다면 서로 간에 감정의 골도 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복직해서 근무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사용자는 내가 회사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결국 회사는 근로자들이 같이 함께 근로를 통해 가지고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한다 라는 인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근로자들 또한 무조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기보다는 회사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라는 노사가 상생하는 자세가 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게 우리 사회잖아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뭐 노동 환경이 생각 이상으로 열악한 게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좀 평등하게 적용되는 제도나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의 이 재규정을 준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근로기준법에 있어서의 강제노동 금지라든가 위약예정 금지라든가 이러한 총칙적인 규정들 그다음에 해고라든가 이러한 규정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차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이 근로기준법을 강력하게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노동 기준 등이 적용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5인 미만 노동자가 전체 사업체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노동자 비율로 봐도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그 정도 있다고 됩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하에서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법률적으로 강제를 하다 보면 굉장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근로시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6.3 대선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예. 국민의힘은 노동시간 삭감 없는 주 4.5일제, 예.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두 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주 4.5일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 4.5일제가 아닙니다.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 평소에 1시간씩 더해서 무늬만 4.5일제라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근로시간 이제 축소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이러한 글로벌 경제 위기 사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성장 기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능사인지 또한 이것이 과연 사용자 측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노동시간 개편이 지금 이제 이 대선 6.3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42시간보다 연간 130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장시간 노동 국가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ILO는 계속적으로 개선 권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53년 5월 10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때 법정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일주 48시간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네. 또한 2003년 9월에는 다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휴일 근로시간이 일주간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한 것으로 되고요. 이것이 노동 관행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장시간 노동의 오명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게 되고요. 일생활균형, 저녁이 있는 삶을 강조하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주 최대 52시간을 상한으로 설정하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에 대해 경영계 등에서 반발이 심했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미래의 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이러한 연구회에서 현행 주 단위의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월 분기 단위로 확대하는 노동개혁 추진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물론 이것 또한 반대에 부딪혔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무사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네, 일단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당연히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다만 조금 다른 취지의 답변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거는 이 주 40시간제를 잘 지켜서가 아니거든요. 연장 노동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제가 아까 잠깐 제가 수행했었던 산재 사건의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서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업무 시간이 증가할수록 그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고요. 주 네. 60시간이 넘으면은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그 주 52시간이라든가 주 60시간의 기준은 그냥 나온 것은 아니고요. 많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런 기준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네. 주 52시간 또는 뭐 60시간 넘게 일하면은 사람에게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아니면은 뇌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뭐 정신질병, 뭐 불면증이라든가 우울장애라든가 번아웃
증후군 같은 정신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야근하시다 보면은 뭐 술, 담배라든가 아니면 커피 같은 그런 기호식품 섭취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어떤 인간의 그 건강이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노동 시간은 단축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일과 생활 균형에 대한 이 시민의식이 성장해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근로시간 단축뿐만이 아니고 함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인 건데요. 네. 저는 원칙이 고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 아까 교수님께서도 주 40시간제가 2003년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해서 68시간까지 가능했었고요. 네. 이걸 이제 2018년에 법을 개정해서 주 52시간 상한으로 이제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 40시간이 원칙이고 12시간 연장노동까지 합쳐갖고 이제 52시간이 가능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한 때를 대비해서 12시간의 연장노동을 또 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는 재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또 12시간의 초과 연장노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법이 자꾸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올해 초에는 반도체 특별법 이라는 내용의 법으로 반도체 노동자들의 연장 노동을 또 허용하는 그런 법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지금 그 노동계의 반발로 제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자꾸만 원칙을 흔드는 예외의 확산이 우려스럽고 반도체 노동자라고 해서 64시간을 일한다고 하면은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있는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칙 부분 강조해 주셨고 역시 노동자와 경영진 사이의 간극을 채우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 또 살펴봐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저도 노무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 그 주 40시간이라는 이런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자꾸 원칙의 예외를 자꾸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요. 이러한 이제 노동시간 단축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노동시간 단축의 흐름이 대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연세의료원의 주 4일제 실험이 주 4일제 시행 가능성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금융노조에서도 2024년도에 산별중앙교섭에서 주 4.5일제 시행을 안건으로 제출함으로써 이미 사회적 논의는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관세 전쟁이 새롭게 나타나는 현실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일생활 균형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일전에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주중근로, 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근로와 주말근로, 즉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의 일주 2트랙 근로제를 시행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노동자들로서는 노동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또한 회사로서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회사 가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 365일 계속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노동시간 개편을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노동시간을 줄이자라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경영계가 반발을 하는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주중근로와 주말근로의 일주 투트랙 근로제 이것도 연구하셨네요. 노동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방안 또 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이게 현장에서 적용되려면 앞으로도 끊임없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노사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근로제의 날을 맞아서 노동과 인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뭐 다방면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 두 분의 새로운 탐구 과제도 궁금하고요. 한 교수님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네요. 예. 비교법학연구소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이제 한동안 해제됐었죠. 네. 예.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노동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노동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자가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자신의 일을 하는 직접 고용 관계였다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의 노무 제공 관계는 위임이나 도급 등 간접 고용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중간 매개자로서 플랫폼 기업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노동의 유형 또한 단기 계약인 기익노동이라든가 주문형 노동, 즉 온디맨드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호출형 노동 등 크라우드 기반의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플랫폼 노동의 문제점은 노동시장에서 기존과는 다른 비표준 계약이나 비표준적 고용을 양산한다는 점입니다. 즉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와의 계약을 위임이나 도급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자영업 등록을 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 가서 노동법적 적용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존 노동자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통제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노동 조건에 대해서도 플랫폼 기업이 일방적으로다가 정하고요. 여기에 노동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요.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하게 되면서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ILO나 유럽연합에서는요. 이러한 플랫폼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는 오분류라고 하죠. 예, 이 오분류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 보장을 통해서 노동권 실현을 위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이나 권고 마련을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유럽연합이 2024년 3월에 유럽연합 입법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러한 인정을 토대로 해가지고요. 제가 한국연구재단에서 학술연구교수 테마가 제4차 산업혁명의 노동관계에 있어서 노동자 개념의 재검토라는 주제로다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는요. 이러한 방향에 걸맞게 정부 용역을 수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못지않게 이 노동법적 보호와 관련한 입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노무사님 최근에 그러면 이 사례가 늘었거나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에서 공유하는 의제가 뭐 있을까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 요즘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은 지금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네. 또 고공농성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는 점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 지회가 지금 구미에서 그리고 세종호텔 지부는 세종호텔 앞에서 그다음에 거통고라고 흔히 말하죠. 거제 통영 고성 조선하청 지회가 하나 본사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 그렇죠. 후보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네. 다음 대통령이 집권할 때쯤에는 이분들이 땅을 밟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도 뭐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외침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고 험난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하지만 이런 외침이 멈출 수는 없겠죠. 자,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이분들에 대한 권리와 권위가 꼭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마련되는 시간입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먼저 노무사님.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노동절을 맞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다른 노동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를 영위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노동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오늘 이제 근로자의 날 이런 토론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노동자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무쪼록 오늘만큼은 노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한광수 연구교수,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사무국장이자 노무법인 오늘의 조영훈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익을 보호받으면서 유연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역시 근로자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 실질적인 개선책, 제도의 충실한 집행으로 우리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여기 이슈광은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